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라스트로, 그럼 2026년 규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슈퍼 클리핑의 출력을 250kW에서 350kW로 올리면서 메르세데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FIA의 기술 책임자인 니콜라스 톰바지스의 발언을 들어보고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토토 볼프의 의견도 들어보고 에스턴 마틴이 마이애미에서 혼다 엔진에 적용할 업데이트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불의 리버스 윙, 즉 역방향 윙이 페라리 윙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애미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직 머신들이 트랙에 내려서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타이어 전략이 아니라 규정과 측정 그리고 순수한 파워의 싸움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애미부터 슈퍼클리핑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FIA는 출력 한도를 250kW에서 350kW로 올렸고 이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슈퍼클리핑 모드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에너지 관리에 있어 드라이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예선뿐만 아니라 레이스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변화가 중립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크 휴즈는 모터스포트 매거진에서 이 변경이 강력한 내연기관 엔진을 가진 팀에게 유리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엔진을 가진 팀이 어디일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메르세데스가 그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350kW에 도달하려면 효율적이고 꾸준하게 출력을 낼 수 있는 내연기관 엔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엔진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 여기서 휴즈는 혼다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경쟁자들보다 슈퍼 클리핑 상태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이번 변경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마이애미의 두 개의 긴 직선 구간은 금요일 스프린트 예선부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ADU 문제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 문제가 점점 더 중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톰바지스는 언론과 만나 일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떠한 일정 단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와 캐나다는 모두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취소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첫 번째 판정은 월드 챔피언십의 6번째 실제 경기가 끝난 후에야 나올 것이며 그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톰바지스는 첫 번째 결과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이 남았다며 조기 발표를 기대했던 이들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6경기씩 묶인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이 끝날 때마다 FIA는 각 제조사별로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기준은 메르세데스 엔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혜택 구간은 2에서 4%의 격차를 보이는 팀에 해당하며 이는 내연기관 기준으로 약 12마력 정도입니다. 두 번째 혜택 구간은 4%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나온 분석에 따르면 혼다는 거의 확실하게 이 범주에 속합니다. 격차가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시험 시간, 그리고 특히 시즌 중에도 엔진을 변경하여 인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퍼포먼스 밸런스가 아닙니다. 위에서 강제로 인위적으로 평준화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ADU는 문을 열어주는 도구일 뿐 격차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은 엔지니어들의 몫입니다. 톰바지스는 측정 방법론에 관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약 1년 전 FIA는 온도, 터보 크기, 배기 압력과 같은 부수적인 변수들도 고려하는 더 정교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잘 알려진 대로 제조사마다 다르며 내연기관이 발휘하는 최대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A는 이 더 복잡한 공식을 엔진 제조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였고 팀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ADU는 어떤 보정도 없이 내연기관의 순수 출력만을 측정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논쟁의 여지를 열어주며 바로 이 요소, 즉 페라리의 플릭테일 모드가 패독에서 배기 시스템을 불리하게 만들어 내연기관의 공인 출력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톰바지스는 페라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제가 분명히 분위기 속에 감돌고 있습니다. FIA는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측정합니다. 즉 직선 구간의 시작점과 드라이버가 최대 출력을 요구할 때의 출력만 측정하며 직선 구간 끝에서는 공기역학과 드래그가 전체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정 방법은 정적입니다. 각 경기마다 각 공급업체에서 최고의 차량이 선정됩니다. 여러 랩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냅니다. 톰바지스는 올해 센서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측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축비에 관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톰바지스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축비에 관한 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겨울에 큰 화제를 모았던 내용입니다. 톰바지스는 이 이야기를 꽤 단호한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받은 기사들의 1센트의 가치도 없었다. FIA는 단호합니다. 아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온도를 이용해 압축비를 더 유리하게 조정하는 일부 설계 선택이 규정의 문구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FIA는 두 번 개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에 명확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2월 말에 추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는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F1 팀이 극한의 소재와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마도 규정의 의도에서는 벗어났을 수 있다고 톰바지스는 결론지었습니다. FIA의 철학은 즉시 금지하지도 수년간 방치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애미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트랙 안팎에서 새로운 파워 밸런스의 첫 번째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슈퍼클리핑의 출력을 250에서 3050kW로 높이면 내연기관이 더 강력한 팀이 배터리를 더 빨리 재충전할 수 있어 에너지 관리에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메르세데스가 마이애미 트랙에서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지 여부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자유 연습과 스프린트 예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페라리의 플릭테일 모드, 즉 배기구 앞에 위치한 카본 윙렛에 관해서는 이는 ADU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DU는 별도의 파라미터로 엔진의 성능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파워 자체가 아니라 트랙에서 실제로 보이는 성능, 즉 드래그나 단일 좌석차의 공기역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파라미터이지만 페라리는 ADU에서 4%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메르세데스 엔진과 페라리 엔진 간의 열 엔진 부분에서 약 25에서 30마력의 차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두 번의 업데이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열 엔진과 관련하여 테스트 벤치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분명히 에스턴 마틴과 혼다도 이러한 업데이트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 중에는 마이애미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들에서는 더 강력한 내연기관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된 엔진이 도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마라넬로의 추정에 따르면 페라리 역시 ADU에서 4%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몬자에서의 필밍 데이에 도입된 모든 공기역학적 작업과 이후 2016년 말까지 이어질 로익 세라의 기술진이 수행한 작업에 관해서는 이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7년 그리고 그 이후의 해를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역학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진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장이 있는데 이는 톰바치스에게서 나온 것으로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 즉 스타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2016년에 새로운 파워 유닛에서는 MGU-H가 사라지면서 터보차저의 특성이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바로 출발 신호와 동시에 차량이 그리드에서 거의 멈춰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주에서 로슨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콜라핀타의 반사신경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FIA는 전자식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시스템은 신호등이 꺼진 후 첫 0.5초가 지나면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상황이 재앙적으로 분류된다면, 그리고 톰바지스가 실제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MGU-K가 작동되어 최소한의 가속을 보장합니다. 이는 그리드 한가운데에서 멈춰있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가속입니다. 톰바지스가 즉시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출발이 나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본질적입니다. 상하이에서 페르스타펜이 좋지 않게 출발했던 경우 그때는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로슨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마냥 느리지만 위험하지 않다면 그 문제는 오롯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에 관한 흥미로운 장도 있습니다. FIA는 누군가가 교묘하게 이점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랩이 끝난 후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도록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만장일치로 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계상 어떤 성능상의 이점도 줄 수 없습니다. 톰바지스는 이론적으로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팀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마이애미와 캐나다는 이 시스템을 위한 테스트 경기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피드백, 그리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없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톰바지스의 미디어 세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이렇게 명확하게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3번의 경기, 단 3번의 경기만으로 2026년 규정의 핵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톰바지스는 이 문제를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파워 유닛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전기 부품을 도입하려는 추진력, 즉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50대 50이라는 그 유명한 비율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전기 부품을 원한다는 강한 방향성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전기화의 가능성이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FIA의 기술 책임자가 단좌차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은 매우 무게감 있는 발언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주요 문제는 예선에서의 에너지 관리였습니다. 드라이버들은 자유롭게 밀어붙일 수 없었고 계속해서 배터리를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이애미 패키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작용하여 타이머텍 랩에서 에너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톰바지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단지 첫걸음일 뿐 최종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났고 모두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이애미 이후에는 또 다른 검토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팀과 드라이버들의 의견을 들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시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은 다음 규정 개정 주기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톰바지스는 이를 확인하며 이미 미래의 파워 유닛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닛들은 잠재적으로 더 단순하고 내연 기관에 더 초점을 맞춘 V8 엔진이 될 수 있으며, 물론 항상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복잡성이 덜한 솔루션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제조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FIA 혼자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드러나는 모습은 포뮬러1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의 균형점을 아직도 찾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인 수정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신호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스타트 시스템은 출발이 나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선에서 멈춰버려 다른 드라이버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트랙 위에서 큰 안전 위험이 되는 경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시스템은 출발 시에도 MGU-K를 최소한으로 활성화해서 정지해 있는 드라이버가 얻지 못할 초기 가속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호주에서 로슨과 콜라핀토가 겪었던 것처럼 다른 드라이버가 그를 피하기 위해 거의 벽에 부딪힐 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들이나 더 큰 터보를 가진 팀들이 출발이 느려서 출발 준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팀들이 이 변경 사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주 큰 제재로 처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톰바지스가 미래 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V8 엔진으로 돌아가고 전기 부분의 비중이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상치로는 70대 30, 즉 70%는 내연기관, 30%는 전기 부분이거나 혹은 80대 20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2030년이나 203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엔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정 주기상 최소 4에서 5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팀의 만장일치 동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엔진 제조사들이 전기 부분이 두드러지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뮬러1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포드가 이 이유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포뮬러1에 새롭게 진입한 이 팀들, 새로운 엔진 제조사들 역시 내연기관을 강화하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를 앞둔 며칠 동안 실버스톤에서의 레드불 필름데이 그리고 몬자에서의 페라리 필름데이 사이에 평행하게 전개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버스 윙, 즉 역방향 윙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개의 서로 다른 팀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게 같은 해답에 도달했는지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레드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드불 RB22의 필름데이 동안 밀턴 케인스 팀은 자신들만의 역방향 리어윙 버전을 트랙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사진들이 온라인에 돌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진지하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법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팀은 그 사진들의 진짜임을 나중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페라리의 마카레나 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독립적인 프로젝트이며 자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이미 지난 여름 페라리가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콘셉트를 FIA에 제출했습니다.
피에르 와슈와 그의 기술팀은 마라넬로와 마찬가지로 이 해법에 몇 달 동안 매달렸으며 오랜 개발 기간은 이 요소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두 윙의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레드불은 중앙 액추에이터를 유지했으며 이 시스템은 플랩이 뒤로 회전하여 일반적인 움직임 범위를 넘어 들어 올려지도록 하여 윙이 열릴 때 플랩과 메인 플레인 사이의 슬롯 갭을 증가시킵니다. 말 그대로 플랩은 엔드 플레이트를 넘어 들어 올려지며 측면 지지대만을 통해 파티션에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페라리의 마카레나 윙보다도 더욱 공격적인 솔루션입니다. 페라리와 레드불은 같은 목표, 즉 윙이 열렸을 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기적 측면이 점점 더 제한되고 직선 주로에서 회복되는 시속의 킬로미터가 2배로 중요해지는 포뮬러 1에서 이 부분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특히 페라리처럼 엔진 성능에서 약간 뒤처지는 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마이애미 준비 기간 동안 드러난 모습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생각을 가진 팀이지만 정확한 일정과도 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함께한 몬차의 필름인 대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에고 톤디와 공기역학 부서는 200km를 주행한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덕분에 새로운 패키지를 안심하고 마이애미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는 플로어와 윙 그리고 윙넷을 포함하지만 전면 서스펜션은 바레인 테스트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작년과는 다르게 수정된 상태임을 어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 모두 시뮬레이터에서 마카레나 윙과 관련된 파워 유닛 관리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이 요소는 효과적이지만 이해가 필요하며 모든 서킷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워 유닛 측면에서 현실은 페라리 S F26이 덜 강력한 과도기용 엔진으로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코 구알티에리가 이끄는 새로운 내연기관 아키텍처는 시즌 중반 이전에는 도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팀은 마이애미 이후 ADO의 두 가지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ICE 즉 내연기관 부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되어 메르세데스 기준으로 약 30마력 정도로 추정되는 격차를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격차 해소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패독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속에서 흥미로운 전략적 요소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ADO가 활성화되면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데 페라리는 그 자원의 일부를 2017년 차량 개발에 직접 투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미래의 최종 엔진 아키텍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4월 회의에서 승인된 공기역학 규정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공기역학 작업은 내년에도 이 점을 가져다주며 패독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엑살은 이미 아부다비 2026까지 이어지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진행 과정에서 특정 기술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라리의 리버스 윙과 레드불의 리버스 윙은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페라리의 윙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레드불의 윙은 반대로 뒤쪽으로 회전하며 열리게 되고 중앙에 피벗이 있습니다. 그래서 윙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페라리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양쪽 엔드 플레이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매우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고 실제로 레드불이 직접 밝힌 것처럼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애미 이후에 이 두 개의 리어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개의 리어윙이 모든 서킷에서 사용될지 아니면 최대한의 공기 역학적 효율이 요구되어 직선 구간에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하는 서킷에서만 사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페라리가 미리 정해둔 리어윙의 개폐 타이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몬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확인은 마이애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페라리의 개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SF26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면 페라리는 2027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공기 역학 개발을 일찍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로익스 에라의 개발 계획은 여기서부터 아부다비까지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따라서 페라리는 공기역학 부분에서는 앞서 있지만 엔진 부분에서는 만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피렐리가 마이애미에 가져올 타이어와 엔진과 관련된 에스턴 마틴과 혼다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팀들이 공기역학 무기를 갈고 닦는 동안 마이애미는 그 나름의 변수들도 함께 가져오며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세부사항입니다. 피렐리는 이번 주말을 위해 가장 부드러운 세 가지 컴파운드인 C3, C4, C5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조합이 캐나다 그랑프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에 새로 포장된 마이애미의 아스팔트에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는 거칠기가 낮고 타이어 구조에 비교적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스즈카 같은 서킷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표면은 주말이 진행될수록 그립이 향상되며 지난해 스프린트에서 입증된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린 후에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마릅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현실적인 변수로 남아있으며 전략적인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킷은 방호벽이 항상 매우 가까워서 세이프티카 상황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미디엄 타이어와 하드 타이어로 단 한 번의 피트스톱을 하는 전략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컴파운드가 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바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추가 피트스톱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는 아직 이 트랙에서 우승을 거두지 못한 채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역대 우승 기록을 보면 첫 두 번의 대회에서는 페르스타펜이 우승했고 2024년에는 노리스, 2025년에는 피아스트리가 우승하면서 맥라렌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대를 모으는 두 팀의 명확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에 훨씬 더 낮은 기대치로 도착한 또 다른 팀이 있는데 바로 에스턴 마틴입니다. 이 팀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혼다는 강제로 주어진 한 달간의 휴식 기간을 활용해 일본 사쿠라 연구소에서 AMR-26 중 한 대를 보관하며 다이내믹 테스트 벤치에서 진동을 연구하고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발생한 이 진동 문제는 알론소와 스트롤의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혼다의 트랙 책임자인 신타로 오리아라는 소통 과정에서 솔직함을 보였습니다. 진전은 있었고 몇 가지 대응책은 이미 마이애미에서 도입될 예정이지만 순수한 성능 면에서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전이 파워 유닛의 트랙 퍼포먼스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마이애미는 혼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마이애미 서킷은 두 개의 긴 직선 구간 외에도 저속 코너가 많은 트랙입니다. 그 특정 구간에서 주행성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첫 더운 주말로 기온이 오르는 만큼 사쿠라 부서에서는 파워 유닛의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또 다른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성능이 아닌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된 엔진뿐만 아니라 에이드리언 뉴이는 에스턴 마틴 AMR-26의 주행성을 향상시킬 새로운 프론트 서스펜션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라쏘는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